국제 이슈가 가까워진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의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파고 신원식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러시아 출신 방송인 에바 씨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세계 정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대통령이 누구일까 가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일단 우리 에바 씨, 그중에서 가장 좀 인상적인 사람은 누군가요? 인상적인 거랑 사실 세계 정세에 영향을 미친 거랑 다르죠.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근데 저의 이 굉장히 얕은 지식으로는 사실 제일 가까운 거는 그나마 저한테는 오바마 대통령이었거든요. 왜냐면 근데 저도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나왔는데 네. 제가 공부할 당시에 오셨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요? 네, 2012년도였는데 이제 그때 당시가 기억이 나서 우선 그나마 뭔가 내적 친밀감이 있는 거 일단 봤으니까 엄청 다르죠. 네, 명예 박사니까 선배예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선배님이 가장 인상 깊은데 네. 아까 챗GPT에 또다시 또 한번 이제 챗GPT가 나왔어요. 네네네. 네. 로즈벨트 대통령을 굉장히 역시 좋아하는 것 로즈벨트. 같습니다. 네. 그래도 로즈벨트가 아마 이 현대 체제의 형성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그 현대 얘기를 하시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 새로 만들게 하는 규칙과 그렇죠. 질서를. 트럼프라는 사람은 정치에 대한 우리 그렇죠. 모두의 생각을 바꿔버린 것 같아요. 그 모든 개념을. 예. 네, 알겠습니다. 미국 선거는 국경선 저 안에서. 외동 아들이에요. 알파 기자님은 어떠세요? 됐어요. 계속하세요. 아니 오늘 이제 활약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미국 선거는 국경선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선거 결과가 전 세계에 미치는 파장은 크기의 차이일 뿐 엄청나죠. 특히 미중 갈등 속에서 이번 대선 드라마를 보는 중국의 속내가 궁금합니다. 오늘의 이슈 W 주제는 바로 요동치는 미국 대선, 멀미나는 중국입니다. To define the future, I want to be mind. No nation had ever seen China, built China, and including China, And China built by China. I made with China, where the China virus. We're going to China, and because of China, and now China has it now. We were keeping that. And I will end the electric vehicle. For ill-begotten gains, and tonight I'm announcing. 교수님, 단도직입적으로 후보 바뀔 거 아셨습니까? 저는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바뀌지 않으면 못 이긴다. 싸움도 못 해본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네, 네. 그럼 이게 박빙으로라도 가려면 바뀌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었죠. 꼭 바뀌어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 네. 중국 쪽 이제 언론이나 이쪽 분위기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전공이시니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뭐 누가 돼도 중국 때리기는 계속될 거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고 다만 기존의 트럼프와 바이든은 좀 다른 형태로 중국을 압박을 했잖아요.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1대1 그리고 막 탑다운 방식을 선호한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규범에 기반한 질서 이런 걸 하면서 소위 뭐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라고 하잖아요. 나와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상대를 압박하자. 이런 거니까 사실은 더 괴로운 거는 바이든이 훨씬 괴로웠어요. 규범적으로 오니까.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1대1로 상대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뭐 이렇게 나오면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그럼 맞춤형으로? 이제 네. 일부에서는 어차피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조금 더 대화의 공간이 열리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게 미국의 대중 압박은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을 막론하고 이 전략적 연속선상에 있는 거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어떻게 규정했냐 하면 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정치는 독재 정권이고 경제는 약탈 경제다. 그래서 미래를 함께 할 수 없는 정권이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내용이에요. 그럼 바이든 대통령은 안보 전략 보고서를 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은 기술 패권이나 이런 것들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을 해서 독재를 하는 대표적인 수정주의 세력이다라고 딱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도전을 어떻게 물리치는가가 미국 외교 정책의 목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그리고 그걸 이어받는 해리스가 달라질 게 없다는 거죠. 결국은 기존의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지지 않으려고 더 세게 나올 수도 있다. 이것이 약간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여론을 살펴서 네, 경쟁적으로. 경쟁적으로 지금까지는 트럼프를 위주로 많이 그 준비를 해왔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해리스 쪽도 많이 연구하는 것 같은. 대비를 해야 된다. 대비를 해야 되니까. 우리 알파 기자님은 어떠세요? 지금 시진핑 주석의 속내가 어떨까요? 누굴 더 원할까요? 뭐 소위 이제 공화당이냐 민주당일 때는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둘 다 때리는 건데 어떻게 때리냐. 와서 그냥 손으로 얼굴을 때리면서 기분 나쁘게 하면서 때리는 거냐. 아니면 막대기를 들고 와서 막대기를 때리면서 그나마 좀 약간 형식이라도 형식에다 바꿔서 때리는 거냐의 차이점인데요. 그건 이제 저는 이제 중국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오, 네, 이렇게 마무리를.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일단 계속 하나하나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 너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온다면 우리 한번 겪은 사람이긴 하지만 더 강력하게 돌아올 거라는 예상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무엇을 대비하고 있을까요? 지금 사실 네. 트럼프는 바이든식의 시진핑 다루기로는 시진핑을 무릎 꿇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시진핑, 푸틴, 김정은 여기를 꿀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압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시작을 한 거고 실제로 자기가 당선이 되면 중국에는 60% 이상의 관세를 네. 부과하겠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가 그렇게 많이 부과가 되면 근원 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럼 할 테면 한번 해보라 그래라. 그러면 금리 내릴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막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중국을 저렇게 압박을 하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기 당선됐을 때 상황은 뭐였냐면 중국이 도전을 하는데 자기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세게 도전하는 거예요. 특히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몇 가지 핵심이 있는데 가장 큰 게 달러잖아요. 달러 패권. 그다음에 해상 군사력입니다. 전 세계 항공모함 전단 26개 중에 11개를 운영하면서 이 해상을 통제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피를 달러로 바꿔서 예측해라. 이게 예금해라. 이게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에요. 그러다가 사이버 안보라는 게 나왔어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네. 이 세 가지에 다 도전을 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고 봤더니 무역에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비정상적으로 취득한 기술에다가 보조금과 환율 조작을 통해서 물건 값을 다운시켜서 그거를 국제 무대에 진출을 시키니까 무역 시스템도 깨지고 네. 그 바람에 미국의 산업과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그러니까 역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관세부터 때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비정상적으로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 과학기술을 통제한 거예요. 이거에다가 지금 바이든이 규범적으로 했던 소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해져서 더 강력한 올가미식의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문제는 이제 중국의 입장이죠. 중국은 여기에서 시진핑 시스템이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과학기술입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과학기술을 자립을 하면 네네. 이게 되지 않겠느냐. 덩샤오핑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이게 과기흥국이라는 거예요. 과학기술로서 국가를 부흥시켜야 된다. 과기흥국.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지 않으면 미국을 극복하는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중국의 생각이고 그걸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게 지금 시진핑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결사항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요.
요걸 넘어가는 거는 잘 안 했어요. 이제는 맞대응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관세법입니다. 지난 4월에 통과가 됐는데 12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대선을 지켜보고 중국판 슈퍼 30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세 전쟁이 온다면 이게 이제 또 다른 전 세계 인플레이션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정말 뭐 우리나라는 정말 어려워지네요. 괴롭죠 또. 네. 근데 뭐 항상 괴로웠는데 잘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꾸역꾸역 또 버텨왔는데. 넘어가야죠. 네. 올 총각 그때 유럽에서 네. 이제 중국산 전기차 문제 이걸로 그 컨설팅 회사에서 보고서를 냈을 때 유럽의 차들이 팔리려면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50%는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의 상황인 거예요. 관세를 그 정도 올리지 않고는 어쨌든 지금 미국이건 유럽이건 경쟁력이 실제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경쟁력이 없는 거를 자기네 차 산업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중국이 문제다라고 한다라고 이제 중국은 반발을 하는 건데 백악관 국가안보전략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재작년에 백악관에서 나온 거 보면은 중국을 전략적 이제 그런 경쟁자로 규정한 건 바이든 정부가 오히려 더 세게 했었고 계속해서 미국 어쨌건 중국을 공격할 거를 이제 찾아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 기조가 사실 강해졌던 거는 제 기억으로는 오바마 때부터예요, 네네. 이미. 예.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안 그렇다가 오바마 때부터 굉장히 이제 관세 올리는 거 그걸 시작을 했었고 뭐 그건 이제 뭐 조지 W 부시 때도 약간 그러긴 이제 오바마 때 굉장히 심해졌었고 그 오바마 때 그 외교안보 라인들 지금까지 바이든 거쳐서 해리스까지 전부 다 연장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2018년에 트럼프 정부가 이제 좀 관세 올린 거에 대해서 중국이 항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WTO에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하고 그때 알루미늄인가 그랬는데 세계무역기구가 2022년인가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섰을 때 트럼프 정부의 그 조치는 문제였다. 그 룰을 위반한 거다. 그러니까 미국이 시정해라라고 했는데 그때 바이든이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했던 그 대중국 겨냥한 조치에 대해서 우리 안 하겠다. 트럼프 노선을 고수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기조는 계속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올해 5월인가요? 그 태양전지 네네. 그 뭐 관세 올리고 지금 뭐 관세 뭐 엄청나게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뭐 해리스 정부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그 중에 어떤 관세건 인하를 하려면은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이 될 거예요. 그 트럼프가 만약에 해리스가 이긴다 그러더라도 트럼프는 계속해서 공격을 하겠죠. 공화당은 사실 그거 말고는 지금 미국 공화당에 다른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화당에 내세울 수 있는 게 오직 국내에서는 반이민, 그다음에 대외 정책에서는 중국 때리기밖에 네네. 없는데 그렇게 되면 해리스 쪽도 그거는 끌려가지 않을 재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강한 미국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흐름들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권좌에 오면 자기가 했던 거 옛날에 했던 것 중에 중국을 압박하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 플러스 바이든이 했던 것 중에 괜찮은 거를 플러스해서 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기준은 유지될 텐데 어쨌든 그 중간에 딱 끼인 한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되는 게 조금 더 숨쉴 여지를 주는 것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 바이든은 양자 그렇죠. 선택을 네, 강요했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편의상 트럼프 2.0으로 네네. 부르면 트럼프는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길 수 있겠다. 풀어가는 방법이 조금 더 단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공급망 협의체나 이런 데서 같이 있어버리면 혼자서 주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입장도 있고 일본 입장도 있고 다른 나라 입장들이 다 있으니까 네. 무턱대고 동조를 받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바이든 같은 경우에 그 네 가지를 찾아오겠다고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그럼 이제 전기차가 됐잖아요. 배터리,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 그다음에 히토류 이런 거는 원래 미국이 시작을 했던 거니까 갖고 오겠다.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두 가지에서 최첨단에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미국에 공장을 지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겠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때 되면 저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특정 산업이긴 하지만 그런 확고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 마음대로 휘둘르지는 못할 거다. 왜냐하면 전 세계 반도체의 3, 4%를 중국이 쓰고 27, 8%를 미국이 써요. 근데 정작 이 두 나라는
하이엔드 반도체를 못 만든단 말이죠. 네. 그거는 한국과 대만이 만들기 때문에 확고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조금 뭐 힘들지만 그래도 좀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냥 교수님, 일말의 기대를 하는 거죠. 최근에 재미난 자료를 봤는데 이제 그거 미국 쪽 자료인데 미국이 이제 뭐 칩4 동맹이라고 반도체 기술 동맹에서 이제 쫙 줄 세우고 있는데 그 미국 쪽의 그 어떤 전문가들은 만약에 미국 쪽의 동맹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이 가운데 중간에 무언가 제3의 길을 한마디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그런 길을 독자적으로 걸어가려고 할 때 가장 미국의 동맹에 타격이 되는 나라로 독일과 한국을 꼽더라고요. 한마디로 미국이 네. 독일과 한국을 꽉 잡고 있지 못하면 이 독일과 한국이 중국과 사안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필요한 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미국의 기술 동맹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다. 그 제가 읽은 글은 물론 이제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잡아야 된다. 독일과 한국은. 네. 그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네. 미국 내부에서도 그런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윽박질러서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지금 한국은 그런 것들을 다 좀 일정 부분 벗어난 부분이 있다. 특히 그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유지되는 선상이 계속 이어져야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미국도 그럴진데 당연히 중국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갖고 있으면 중국도 우리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지나치게 압박하면 원래 동맹국인 미국과 가깝게 지내고 한미일 공조가 더 강화되는 거는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져야 되고 또 기술적으로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죠. 사실 작년 그 캠프 데이비드 8월 18일 삼국 회담이 한미일 삼국회담이 안보에만 우리가 되게 집중을 하는데 그 안에 보면 기술 협력이 굉장히 큰 폭이 들어가 있어요. 인공지능 등등 그렇죠. 많았죠.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중국한테는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걸 꼭 써야 되면 어떻게 만들어진 물건이라도 샀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이 그렇게 막 갈등을 하고 싸워도 남경에 TSMC 공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우회적인 방법으로 반도체 교역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좀 실용적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궁금한 게요. 사실은 뭐 시진핑이 이제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앉은 지가. 그 뭐 중국몽이라는 단어도 오래전부터 이제 들어왔고요. 뭐 2049년까지 뭐 100주년을 기념해서 뭘 하겠다, 뭐 제조 강국 등등 다 이제 미국을 사실상 겨냥한 얘기인데 지금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면서 혹은 뭐 코로나 이후에 어떤 변화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목표 시기를 오히려 앞당겼다던가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저것도 사실은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이라는 거를 1987년에 내놔요. 그게 뭐냐면 사회주의도 초급, 중급이 있다. 근데 원래는 그 마르크스 이론에는 없는 얘기인데 네, 네. 그래서 이게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이 언제까지냐면 2050년까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건국 100주년이에요, 원래.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50년 되면 이제 초급 단계에는 사회주의지만 시장 경제 부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짜 2049년이 되면 정말로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 그게 원래 덩샤오핑 때부터 쭉 해왔던 거예요. 근데 2050년에 미국을 물리치고란 말은 생략이 됐지만 네. 어떻게 돼 있냐면 종합 국력 면에서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가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을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2050년이 되게 멀잖아요. 그래서 중간 단계를 정해놓은 게 2035년이에요. 아, 그래서 나온 게 35년. 네. 2035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완성.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제가 역산을 한 거예요. 2050년에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려면 지금부터 매년 4.78%로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5% 저 내외를 달성하지 못하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GDP 1%당 대개 2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중국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5% 정도 해야 1200만 개 일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올해 중국 대졸자가 1179만 명이에요. 네, 네. 1170. 그러면 그걸로 나라 하나 세울 수가 있어요. 1179만 명을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네. 지금 취업이 안 되면은 그거는 미국을 따라잡는 게 불가능하죠. 근데 지금 중국 사람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면 그래 국가가 세지는 건 좋다. 미국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 그럼 나는 왜 안 세지는 거야? 네, 네. 국민들은 왜 안 세지고
국가만 세지는 거야. 이 갭을 줄이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거예요. 뭐 저희가 중국 사회주의 체제 바꾸라고 해서 바꿀 일도 없지만 네. 이 인류 역사 발전의 통례를 보면 국가가 세지고 백성이 가난한 예는 없더라. 저도 중국 공부하지만 중국이 폭삭 망해서 한국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파트너로서 가려면 그런 흐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그거를 좀 한 발 물러나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난 7월 27일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사실 뭐 왕이 부장과 블링컨 장관이 만나서 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장소였고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예, 국내 언론들은 주로 뭐 조태열 외교장관이 북한과 러시아 협력 이렇게 뭐 비난했다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한 보도를 했던데 네. 이 ARF라는 게 원래는 이제 아세안을 발판 삼아서 만들어 놓은 확대시킨 지역의 이제 안보 대화 기구인데 거기서 아세안은 사라졌다 이 얘기가 지금 오래전부터 나왔죠. 네. 특히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이제 미중 갈등 굉장히 더 첨예해지고 이렇게 미국 중심으로 동맹들 줄 세우게 하면서 이번에도 역시 아세안 국가들의 목소리는 거의 없어진 것 같고 일단 중국은 이 미국과 나토가 아시아 국가들 줄 세우게 한다. 이거 아세안이 스스로 나서서 이런 것 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네. 이 아세안과 이 아시아가 중국 대 반중국 이 구도로 가는 걸 어떻게 해서든 균열을 내보려고 지금 애를 쓰는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는 뭐 첨예하다고 할 수는 좀 없었던 게 이제 일단 미국의 입장이 애매해요. 네, 지금은. 블링컨 장관이 와가지고 바이든 레거시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이든 정부 때 아시아 국가들하고 더 굳건한 관계, 동맹 관계 강화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바이든이 대선 후보도 지금 사퇴한 마당에 그래서 말하는데 힘은 뭐 거의 안 실려서 아마 블링컨 장관도 참 말하기 애매했을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국면이었던 것 같고. 존재감이 확 없어지는 건 없어졌어요. 아닌가. 예전에는 네. 힐러리 국무장관이 가서 뭐 중국하고 막 목소리 높이면서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공간 그래도 아니었습니까? 옛날에는 이 공간이 싸움장이 그러니까 결국은 대화기구라는 게 네. 싸움도 와서 거기서 하고 합의도 말로 다 하고 하고. 하자라는 건데 예전에는 국내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했었는데 네, 그랬죠. 이번에는 전혀 거의. 부각이 안 된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 회의체가 저는 그 생각을 늘 하지만 네, 아주 적절히 네.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원래 이제 아세안과 중국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고 특히 중국이 1992년에 이제 영해법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영해법 그 전까지는 자기네 법도 없었어요. 영해법이. 그런데 이제 상해에서 68km 지점에 암초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다 이제 시멘트를 갖다 부어서 섬을 만들고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영해법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에 뭐 한 90%가 자기네 영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1947년에 중화민국 시절에 장개석 정부가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충돌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아세안 국가들 지금 이제 여기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한 6개 나라 되는데 도저히 중국과 1대1로 붙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클린턴 미 국무장관을 당시에 업적으로 초대를 하면서 이제 이게 사공들이 많아지는 거죠. 숟가락을 얹으려고. 왜 이게 희미해졌냐 하면 뭐 한 30개 나라가 참가하니까 합의가 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리고 각국이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우리는 이번에 가서 이거 북한, 러시아 저렇게 가까워지면 안 돼. 이거 좀 해주고 다른 나라는 북한,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별 관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하고 미국은 너 남중국해 함부로 그렇게 뭐 마음대로 하면 안 돼. 필리핀 자꾸 압박하지 마. 우리는 항행의 자유로 그냥 다니는 거야. 야, 거기 우리 영유권에 왜 들어와?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ARF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 지적을 하셨지만 구심점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아세안 국가들은 곤란하죠.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특히 중국한테는 여전히 원조라든지 이런 걸 네, 많이 네. 받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ARF를 이렇게 놓고 그냥 여기에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소통의 기제로 쓰는 그런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이기도 하죠.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자.
라는 게 원래 중미 간의 계속 합의였고 그런 것들도 여기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그 문제에 대한 소통은 하고 있다. 진행을 하고 있다. 박 기자님 저번에 우리 뭐 베이징 선언 얘기도 하고 했지만 네. 어쨌든 중동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잖아요. 뭐 네. 이란부터 해서 레바논 등등해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데 지금 중동 뭐 언론에서는 중국에 대한 인식이 좀 어떨까요? 중국에 대한 인식이 너무 단순해. 이용해 먹자. 중국을 이용했자. 네, 어차피 여기 국경이 없으니까 미국만큼은 갑질할 수가 없으니 미국을 이제 쫓아내는 데서 이용하자고 하지. 근데 그분들도 이제 신장 위구르 문제를 어느 정도 알고 네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마음에 가지는 못하죠. 역시 그 위구르 문제가 크긴 크군요. 네. 네. 근데 위구르 문제에서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그게 이제 중국과 이슬람 국가들 간의 약한 고리라고 서방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걸프 국가들, 중동 전체 말고 걸프 국가들은 너무 확고하게 중국 정부의 주장 편에 서 있어요. 그 위구르 문제가 됐건 홍콩 문제가 됐건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이 오랫동안 공들여서 거래관계 트고 그동안에 이제 걸프의 일종의 이제 미국과 좀 갈라서게 만드는 것에 성공한 대표적인 걸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게 그 걸프 국가들은 자기네들이 억압적인 전제 왕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무언가 절대로 어떤 민주주의라든가 시민과 관련된 것을 편드는 일은 그 나라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마 취향에 맞을 거예요. 그 국가들은 뭔가 서로 지적질하기가 성향에 맞을 거예요. 네. 이란만 해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네. 교수님 만약 이 헤즈볼라 문제가 확전이 된다면 중국은 좀 어떤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예, 궁금합니다. 그 기본적으로 중국은 지금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분쟁이 확대가 되면 미국이 무조건 모른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미국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 개입을 하든 또 서방 세계를 동원을 하든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중국이 해왔던 이런 뭐 베이징 선언이라든가 이런 중동 평화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로만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또 상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원래 전쟁이라는 거가 또 민족주의적 성향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성격으로 돌발적으로 또 확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잖아요. 끼어들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애를 쓰는데 굉장한 노력을 할 거고 그런 것들은 지금 벌써 중동 특사도 있고 뭐 특사 외교를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고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이란, 사우디 뭐 이것도 미국이 다 해놨는데 막 마지막에 특사 보내고 셔틀 외교하고 해가지고 뭐 뺏어갔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훌륭한 중재 역할이니까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하면서 움직일 거다. 그러나 지금 1차 목표는 이게 확전이 되면 안 된다. 그 북러를 막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북한이 사고를 자꾸 일으키면 미국의 간섭이죠. 중국이 볼 때는. 네. 그러면 결국은 또 중국에 대한 뭐 책임론 이런 게 또 나오고 이런 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은. 어쨌든 이런 지금 미국의 힘이 약간 쇠퇴됐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을 최대한 이용해서 도약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없이 여전히 미국은 한국 측의 미중 양자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하라고 강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대선이 다가올수록 불안하고 또 궁금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강준영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